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북콘서트 때 서평을 담당해서 발표해주신 우리 청년 의사 사직 전공의 이태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서평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의료봉계 TV에서 보니까 조회수가 좀 나왔는데 주변들 반응들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거 얼굴 나가면 이제 연락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다들 관심이 없고 근데 또 의외로 이거를 다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서평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서평만으로 끝내진 않고 조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거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수님들도 연락이 오시고 오.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 되게 좀 그래도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잘 몰랐던 친구들이나 뭐 이상 가족 만나듯이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연락처가 된다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친한 친구들은 별로 말이 없는데 이 친구가 전화하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 그냥 발표하시는 분들 좀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는 아니지만 일반인이고 나이가 좀 드셨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거에 반해서 그러면 젊고 의료인은 좀이면서 사태를 좀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을 초청한 거였는데 일단은 가운 혁명이란 것이 이제 저는 그래서 붙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항이라는 걸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저항이 불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이제 윗세대들 보면은 똥팔육이라고 하잖아. 예. 똥팔육들은 막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요번에 보면서 정부는 오히려 불법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은 오히려 준법을 지켜가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저항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가운 입은 사람들이 혁명을 했다라고 생각했고 명예혁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가운 혁명이라고 붙이고 책을 낸 거거든요. 전공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준법 투쟁을 했다라고 할 음, 수는 있는데 이제 사실 준법 투쟁밖에 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그 정부가 아무래도 저 법조인이었다 보니까 이게 예, 그래서 법은 빠삭하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위법을 하면은 이게 코가 꿰이겠구나 하는 인식이 다들 있었고 음,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회피하려면 준법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옛날 같으면 파업을 진짜 파업을 음, 하기도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는 파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음, 파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노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음, 노조를 이제 뭐 막 만드는 음,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음, 정도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쨌건 그럼 사직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 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다 두고 나오는 거고 저희 음, 거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음, 그런 상태였지만 일단은 그렇게라도 저희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준법으로 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준법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음, 없이 전략적으로 좀 준법 투쟁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긴 하지만 준법 투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준법을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음, 저쪽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 게임판에 그러니까 뭐 농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이게 상대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한 명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뭐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싫은 소리를 좀 들을 수도 있고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건 준법 투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스스로를 보호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투쟁을 할 일 있으면 이제 준법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준법 투쟁을 하기 위해서 법 체계를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잘못된 법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놔야 나중에 저희를 스스로 또 보호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본 사람으로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은 개인들이 다 사직을 하는 거잖아요. 파업은 제가 볼 때는 노조가 이렇게 주동을 해서 만드는 거였다면은 사직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밖에서 지켜볼 때는 개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직을 안 한 전공의들도 있었고 근데 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기점을 잡아서
자기의 결정들을 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는 개인의 판단들이 집단의 어떤 그런 판단이 됐다라고 좀 저는 지켜본 게 그래요. 근데 안에서의 느낌은 어땠을까? 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집단 행동을 했다, 아니면 음, 뭐 단체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없다, 의사는 원래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사태는 저희가 뭐 단체로 막 으쌰으쌰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의사라는 집단이 원래 이렇게 결속력이 막 강한 집단도 아니고 다들 일에 바쁘니까요.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결국 개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다 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다 사직을 하는, 저항이죠, 네, 저. 오로지 저항 수단은 사직밖에 없었고, 사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직을 안 했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혼자 남아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그때는 정말 정부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 법을 바꾼다든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게 됐었고, 저도 이제 그 나오던 날을 기억을 하는데, 사직 금지 명령이랑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편송돌이 오더라고요, 등기로. 나오는 날에 이제 교수님한테 환자 정리 다 한 거 보여드리고, 이제 집 정리하고 이사하려고 본가로 짐을 빼려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문 밖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뭐 등기 뭐 왔는데 부재했다, 또 오겠다. 그러면 이거가 업무 개시 명령인데, 이걸 받는 순간 저는 이제 못 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근데 이제 지금 그냥 개인 일반 숙소까지 쫓아오는데, 내가 병원에서 아직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정작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던 대통령은 재판 나오라고 하니까 도망도 아니고 출석하라고 하면 안 나오고 그런 거 안 받으려고 본인도 그렇게 다니면서 본인들이 명령할 때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이 좀 많이 뒤집어지기는 했어요. 중간에 보면은 저도 이제 같이 한 3월부터 참가를 하긴 했는데 지켜보면서 그 계엄 명령 내리고 그 전까지는 점점 의사들의 어떤 목소리나 여론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계엄 때문에 의료가 좀 묻히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셨나? 그러니까 어쨌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도 이득 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기 종결이 좀 핵심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재정을 막 퍼붓고 막 이상한 규칙을 만들고 하다 보면 사실 언제까지 갈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책임은 어쨌건 정부에서 다 지고 있는 거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자멸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냥 준법 정신 준수하면서 생계만 유지하고 있어도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점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엄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얘기고,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사회 혼란 이슈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별개로 하고,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계엄이 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좀 있었고, 뭐 이렇게 합법이냐 아니냐는 뭐 법리학을 하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럼 다음 계엄에는 확실히 붙들려 간다, 이 생각이 있었고, 만약에 그 계엄이 잘못된 거라서 처벌 대상이 되고 이제 권력이 바뀐다 라고 하면 이제 새로 들어올 정부는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젠 상황이 바뀐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누가 책임을 지지도 않을 거고, 해결 방법을 가져오지도 않을 거고, 모든 것은 과거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그럼 우리 또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환자는 환자대로 고생하고, 교수님도 교수님대로 고생하고, 저희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갔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그 교수님들이 못 견뎌서 그만두신 병원은 문을 닫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몰랐어서 저는 그때 빨리 좀 의료계 또 아니면 최소한 뭐 전공이라도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게, 승리를 했는데 분명히 탄핵을 당했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됐고, 그 인용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꽤 됐었고, 또 예측을 하기에는 이제 탄핵이 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좀 분위기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의료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공의도 그렇고 답이 없는 거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좀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도면 이제 전리품을 좀 챙기는 발언을 좀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료계가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환자분 감정 챙겨드리는 건데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시간도 없고 다 바쁘니까 이게 정확하게 설명만 하기도 되게 시간이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거나 알아듣기 좋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감정을 봐가면서 이게 안색을 봐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잘 못하고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잘 나열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태도 이게 결국은 이런 무리수를 두는 법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행정규칙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직업 권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 의사사회는 이거를 뭐 바로 잡았으니 돌아가겠다 아니면 뭐 바로 잡았는데 아직 할 게 더 남아있다 뭐 뭐라도 코멘트를 했으면 조금 더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구나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아니면 그런 거였어라고 이제 인식을 한번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게 없었으니 이제 이슈가 모두 다 이제 다음 대선으로 싹 넘어가면서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 국민들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을 보는 시선이 1년 반 동안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한 투쟁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배불리기 위한 투쟁 이렇게 아직 인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격려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인생 사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저는 숭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그 직업을 지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자꾸 이제 상대방한테 갈 때는 이제 밥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의사들은 그만두더라도 먹고 살 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게 예. 모든 돈벌이는 이제 다 수요와 공급이다 보니까 저희도 일거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시장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저희 의사가 1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하는 거는 그보다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만 명의 전공의가 일시에 나오는 거는 사람이 순식간에 10%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이 다 이제 월급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경쟁률이 뭐 한 2대1, 1대1에서 막 20대1, 30대1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나름 면허 다 있는 사람들인데 원서를 넣었는데 답장도 안 오고요. 진짜 200통, 300통 돌려서 한 군데 겨우 면접 봤다는 애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갔는데 이제 20명 면접생 쫙 앉혀놓고 자 무급으로 일주일 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요. 아, 되게 무례했네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어쨌건 정식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수습 기간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거를 할 지금 여력도 없는 상태였고 정말로 안 되는 애들은 정말 중국집 취업해서 막 접시 닦고 아니면 어디 뭐 배달 라이더 하신 분들도 있고 평소에 그런 그 임기응변이라든지 뭐 생활력, 성실함 가지고 이렇게 버텼던 거지 취업이 잘 되고 돈벌이를 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죠. 전공의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1년 반을 버텨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고 단순히 그냥 너희들은 의사들이잖아라고 퉁쳐가지고 그래도 우리보다 먹고 살기 편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이제 겪는 거에 비해서 사회의 인식은 좀 낮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와중에 좀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구속되거나 판결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빨랐고 정작 이렇게 그 사태를 일으키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른들이 좀 있었는데요, 옛날. 믿고 따라가고, 뭐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맞는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일단 덮어놓고 뭔가를 한 다음에, 정작 때가 돼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없어져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모든 책임은 분명히 장관이랑 차관이 다 질 거고, 응급 환자 있으면은 비행기로 실어 나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비행기 뜨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장차관은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싹 어디로 사라졌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청을 하는 그런 작업,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 사태가 워낙 혼란하고 수습 뒷수습만 해도 힘들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이거는 꼭 규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게 법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 제일 덜 처벌받고 또한 이제 본인이 그 법에 의해 처벌받을 때 저항한다는 거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준법을 저희가 지키는 만큼 다른 분들도 좀 지키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지금 집권한 당이 야당이었다가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집권을 하면은 분명히 이 정책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사실은 누가 봐도 잘못한 정책이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거의 직접적으로 탄핵당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는 게 호고령 1호 5항을 보면은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뭐 통치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1호 5항은 어떻게 특정 대상을 처단한다라는 말을 저렇게 쓰나.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 혼란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거기다 그렇게 쓰는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계엄의 정당성이 거기서 훼손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사 편이 없어요. 여당도 의사 편이 아니고 야당도 의사 편이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고 소정당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의료 체계는 붕괴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는 좀 생겼거든요. 조금 아찔하긴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묻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약속 같은 거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어쨌건 그거를 벌였던 사람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사실 죄값을 치른 거고 현재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사회적으로 정부나 공무원들은 이런 책임질 일을 벌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또 책임지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결국 저희 의사들이 이제 현 시점에 이뤄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판국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의료 붕괴는 이제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자잘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의사가 계속 배출이 돼야 돼요. 의사가 계속 배출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뭐 AI다, 로봇이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에 의존하는 부분이 세상에 많고 그런 만큼 특히 수술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잘하시는 분도 늙으면 노안 오고 복시 생기고 안 보이거든요. 젊은 층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사태에 애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뜻있는 애들도 많이 다 포기를 하고 아니면 아예 해외로 가겠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시급한 건 당장 뭐 병원 운영 뭐 이런 거는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소학이 없다. 그러면 저희 이제 죽을 때 아니면 저희 죽을 병 걸렸을 때 저희를 봐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책이 없는 게 이게 무슨 뭐 다른 수학 공부하던 사람이 과학 공부해서 과학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정도도 아니고 애초부터 그거를 배워놓지 않았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른 영역 가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료 붕괴는 후학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이제 대우와 안전을 약속을 해서 이걸 유지를 하느냐가 이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저도 이제 콘서트 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환자나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그들만의 얘기구나라고 하게끔 돌아가는 게 있고 또 일반인들은 보는 거는 그냥 다 드라마를 통해서 의사를 접하거든요. 그럼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은 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환자를 고쳐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중돼 있고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나쁜 놈으로 표현이 되고 병원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환자만 살린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착한 사람 인식하는 환자나 일반인들한테 의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가 먹힐 수 있느냐는 거지.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막 되게 멋진 주인공이 막 하는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들 데리고 탈출하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막
뭐 장치를 부수고 돈을 뭐 불태우고 뭐를 없애고 이런 거를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다른 데서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때 쓸 돈이 없고 그때 쓸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당장 뭐가 어떻게 되든지 이 환자를 살리자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다음은 없다라는 얘기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근데 한국 의료가 젊은이들이 배운다는 명목하에 되게 고생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어쨌건 젊은이들이 배우겠다고 와서 자기 시간을 쏟아부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아 나는 이렇게 희생당하는 게 맞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그동안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살린 뒤가 없다는 거. 또 살려도 그 사람이 나를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복마워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붕괴된 상황에서 다 빤스런을 하고 아무도 지금 이거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잡은 정권은 또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공공 의료를 하겠다. 또 지방 의료를 하겠다. 필수 의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힘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에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계엄 때는 다들 열받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이 되고도 소식이 없으니까 약간씩 진이 빠지다가 결국은 지금 와서 다 늘어졌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면서 생각한 게 이 정도로 일방향적으로 오로지 투쟁 방향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그런 걸 만들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덩어리를 잘 끌고 가면서 저희가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하나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정신이 이제 그게 없어졌죠. 다 지쳤고 1년 반을 보냈는데 손해는 오로지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 물론 이제 각오하고 나온 부분도 있지만 1년 반이라고 누가 딱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정상화될 거라고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지도 그렇죠. 몰랐죠. 그러면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돌아갔으니 다음엔 절대로 이런 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는 아 그래도 이번 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는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콘서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배정환 선생님이나 김근태 전 의원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가운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환 선생님은 다시 또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전공의는 되게 미묘한 입장인 게 다들 그 생각하거든요. 4년만 있으면 나도 이렇게 한 사람 몫을 해서 이제 끝나겠구나. 이제 이 모든 이 고통의 과정이 끝나겠구나라는 이제 나의 마지막 관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좀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또 터졌을 때 제일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전공이랑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불씨를 잘 살리고 관리를 해서 뒤에 애들이 왔을 때 우리 때는 이렇게 했고 이게 문제였고 너희들은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줄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지쳐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좀 보존을 하고 키워야겠죠. 그런 작업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면 저라도 해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들 지쳐서 다시는 내가 이런 걸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의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조금 만나보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내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희생해서 얻고자 한 게 겨우 이 정도였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만뒀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허무함이 좀 흐르고 있고 제가 이제 탄핵 당하던 날 이제 서울시 의사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연설을 하고 나서는 이제 거기 나왔던 전공의 분들하고 좀 만났을 때 우리 이거 노조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끓는 그 젊음을 좀 봤었는데 그거 하고 이제 한 3, 4개월 사이에 너무 의욕이 없어졌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때 얘기한 게 좀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는 얘기해도 된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전리품을 가지려면 얼굴을 좀 드러내고 좀 활동 좀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때보다도 더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들 지쳤고, 그러니까 음.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음. 직장도 안 알아봐도 되고, 음.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잠깐 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애들도 다 직장 따로 어떻게든 알아보고, 그 생계 마련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투쟁 독립이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어영부영 돌아가는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 참 많이 아쉽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건 저희가 그때 했던 것들, 했던 이야기들, 했던 감정을 잘 하나씩 헤아려 가지고 저희한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사회 불안정이라는 게 또 경제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경제가 조금 분위기가 세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저희가 한번 들고 일어났고 요번에 한번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게 한 4년인가 5년 그 정도 간격인데, 다음 건 더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당장 내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아무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아 이제 나 때는 괜찮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대 더 얻어맞으면 진짜 그땐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발 방지책 마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할까요? 지금 당장 뭐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만약에 본인한테 리더십이나 어떤 권위가 주어진다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의사 집단 전체로 하면 어쨌건 대국민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정치인한테 잘하고 뭐 어떤 당하고 손을 잡아도 결국 그분들이 저희한테 설령 잘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과연 대국민 설득이나 호소가 잘 되는 집단이었냐? 아닌 것 같고, 잘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서, 아, 의사는 환자의 편이다, 의사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인식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파업을 엄청나게 자주 함에도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 전공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공의는 사실 4년 있다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나 뭐 그런 분들이 와도 사실 4년 있으면 다 없어지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는 어떤 뭐 기합으로 막는다든지 사람이나 인물을 막는다든지 그게 안 되고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공의가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본인들은 없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없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은 결국 같은 의사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위에 다른 의사들한테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어떻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오프로 뭔가를 뭐 제공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뭐 밖에 있는 시민사회하고도 뭐 연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결속할 수 있는 내부의 의료계 집단부터 좀 다 같이 손을 잡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이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 좀 이런 거를 좀 남겨놓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다시 전문의를 따고 자기의 역할들을 하러 갈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의 했던 경험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에 막 되게 많은 정부가 의사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갈등은 가져왔고, 그때마다 이제 전공의들이 많이 희생을 했었고, 근데 그것들이 하나도 기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공의를 사직한 날이 2월 26일인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선언이 된 그 날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기념해서, 뭐 아니면 2월을 전공의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의약분업할 때 어떠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있었으며,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으며, 또 2020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냈으며, 뭐가 아쉬웠고 뭐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 저희 의료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안혜리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주시는데 1960년대 신문이었어요. 그때도 되게 오래 파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는 아예 파업으로. 그래서 아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이게 반복되는 역사구나를 딱 이게 느끼고 나니까 지금 뭐 그 전에도 1980년대에도 있었고 의학분업이나 이런 게 워낙 굵직하긴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의사들이 하고 나서 아이씨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안 해 이래버리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해가 아니고 저희가 아무 준비를 안 해놨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 얻어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얻어맞았네? 얻은 게 없구나. 이제 안 해 이래버리면 사실 뭐 본인은 이제 그럼 더 이상 참여를 안 하니까 얻어맞질 않을 수도 있겠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같이 다 한 번씩 맞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또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뭐 세대에 건너서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투쟁을 하고 이제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깨달은 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어르신들이 안 한다면은 전공의선에서라도 간단하게 누구는 왜 이렇게 했고 결과가 어땠고 뭘 했으면 안 되고 뭘 했어야 됐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쫙 해가지고 향후에 누가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협 같은 데서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념일 같은 거를 좀 정해서 기념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지. 제헌절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기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복절이니까 쉬어야 된다. 뭐 한글날이니까 쉬어야 된다가 아니라 한글날을 쉰다라는 가치를 거기다가 부여를 하니까 쉬면서 왜 오늘 쉬지라는 그러한 명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전공의가 어떠한 것을 기리어야 된다 하면은 그런 좀 기리는 행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바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거 할 때도 너무 바쁜 거를 알고 남들은 69시간만 하면 죽겠다는데 저기는 뭐 80시간, 100시간 하는 것도 다 견뎌내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냐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전공의들이 해놓은 업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전공의가 이제 지나가겠지만은 또 다른 전공의가 그 전공의가 됐을 때 내가 전공의로서 그동안 선배들이 해온 것들, 선배들이 어떤 것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기념적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실체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좀 기려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또 이제 김근태 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래도 의사들은 엘리트다. 엘리트가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대 간단 말이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서울대, 연고대 이거보다 그냥 의대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가니까. 그러면은 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아니냐. 근데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정부에 끌려다니고 자기네들의 권리를 하나도 못 지켜내는 모양새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의 리더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사람들은 그 존경심이 없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으로만 인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의사가 사회의 좀 리더나 오피니언 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고 사실 네. 전공의 수준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에 뭔가 이제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의사의 진료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자기 눈앞에 오는 환자밖에 끼치지는 못하고 심지어 그것도 이제 사람이라는 생물의 특성상 안 좋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정말 전 국민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 돈 아니면 표인데 의사들이 뭐 그렇게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돈이다.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게 부자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좀 힘든 시기에 의사는 그래도 직업이 안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10분 활용해서 누군가 힘들 때 가서 좀 도와주고
아니 뭐 그런 기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걸 좀 하면 좀 정책적으로는 그쪽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해결 방안이 잘 안 보이긴 하는 게 의료계 내부도 지금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일단은 첫 단계는 의료계 내부의 교통정리. 우리는 어떻게 의사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도 그냥 적당히 직업으로서만 하고 돈만 벌고 모르겠다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의료라는 큰 틀을 갖고 나가는 차원에서의 의료를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떤 거를 저희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온 혁명은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전공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교수님들은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또 이제 환자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금 뽑아놓은 PA 간호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공의들이 복귀해가지고 그냥 처분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목을 거의 내밀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셔라 하는 꼴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사실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다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어쨌건 그나마 저희가 이번에 와하고 나왔을 때 그래도 그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와하고 뭐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별로 효과도 없을 거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이런 거가 벌어져도 아무도 참여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 이게 뭐 PA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급하게 통과된 법안이다 보니까 세부 규칙이 정해진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회색지대에서 결국 그럼 각 병원에서 각 뭐 단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전공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옛날부터도 근데 이게 좀 잘 활용됐으면 좀 괜찮았는데 이 변질돼가지고 고정 멤버인 PA는 잘해주고 계속 변하는 멤버인 전공의는 좀 하대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양지화가 됐으니까 양성화가 돼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근데 이 이슈를 대국민적으로 다루고 사실 법안 통과까지 된 걸 갖다가 세부 시행 규칙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회사를 다녀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규직은 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은 왜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정규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키우는 사람들이고 비정규직은 지금의 현재의 업무를 잘 만들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을 주고 또 이제 승진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돈보다는 이제 보고 좀 더 투자를 하는 거고 현재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성과급으로 보상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간호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은 이 영역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를 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커리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건의하고 그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수정을 해놓는 것이 또 이제 후배들이 그것을 또 받쳐가지고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약간의 이 노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노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근로 시간을 조금 뭐 이렇게 줄여야 된다, 법정 시간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옛날부터도 교수님들은 수련 시간 줄이면 배우는 게 없어진다. 수련 시간을 줄이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이제 전공의들끼리 얘기를 하면 아니 수련 시간 내내 일만 하는데 뭘 배우냐. 수련 시간을 줄여야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얼마나
전문의로서 잘 배워서 나가느냐에 대한 음. 얘기를 둘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수련의 시간보다는 수련의 양이라는 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학원에 오래 앉아 있다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듯이 얼마나 많은 걸 배웠냐가 더 핵심인 거고 그러면 수련 시간을 줄이려면 수련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아예 없었고 수련의 질도 뭐 지금이랑 뭐 비교했을 때 사실 저희가 잡무가 많아서 그렇지 수련의 질 자체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만 그때는 그걸 순수한 시간으로 다 때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시간을 줄여도 어쨌건 전문의 자격을 만족하는 수준의 전공의가 계속 나오는 거는 그 질에 올라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수련의 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막 사회가 뭐 미국처럼 돼가지고 전공의가 그냥 병원에 가서 정말 순수하게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공부의 시간을 내려놓고 근로의 시간으로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조율할지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근로 시간을 배제한 교육 시간을 늘리거나 배울 때 그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교육의 질이라는 건 굉장히 좀 사실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 수련의 총량 시간 곱하기 질에 대한 총량을 평가하는 지표는 결국 시험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전문의 시험이 이제 모든 게 끝날 때만 한번 딱 보고 그 전에 뭐 중간 평가를 하긴 하지만 뭐 그냥 별로 아무도 의의를 두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 제도를 조금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이 병원은 근로 시간이 특별하게 길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시험 성적이 좀 유의미하게 낮다 그러면 수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차팅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수련의 질은 대략 이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상중하라도 매겨보면 좀 잘하는 병원과 못하는 병원의 차이가 나올 거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여기는 여긴 왜 잘 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근처에 뭐 숙소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잠을 좀 많이 잤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월급이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저긴 안 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원은 숙소는 가까운데 뭐 환자 수가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한 개도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지표는 사실 시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에 모두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그냥 줄이자고 하면 사실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고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고 세상은 협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줄인 만큼 다른 무언가를 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드는 건 이제 월급인데 저 1년차 때 저 4년차 쌤이 그 본인 월급 되게 적다고 밥을 사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4년차는 더 잘하는데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본봉은 조금 오르는데 결국 이렇게 4년차는 일을 시키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차보다는 아랫년차 시키려는 구조 자체가 뭐 그냥 저희끼리 그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은 병원 내에서도 어쨌건 윗년차가 당직을 많이 서면 당직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래요. 그래서 또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어쨌건 줄면 돌아갔을 때 월급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기분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뭐 근무 강도가 막 그렇게 크게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조금 줄었는데 월급이 확 줄면 이게 생계에 약간 영향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정리할 시간도 없었고 한데 이제 돌아와서 그 부분이 괜찮을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줄었는데 예. 그건 이게 계약 시간이 줄은 거고 실질적인 시간들은 그쵸. 안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환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쏟아야 되냐는 환자가 안 좋으면 더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환자가 많아도 크게 아프지 않으시면 할 게 없고 한두 명이라도 중환자에 가까우면 할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돌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안 좋으시면 저희는 계속 또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할 거고 하다 보면은 뭐 80시간일 때도 지키기가 힘들었는데 70시간이면 그렇다고 해서 지키기가 쉬울 것 같진 않고 뭐 아무리 뭐 대체 인력을 구하고 뭐 교수님을 구하고 어쩌고 해도 일이 딱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추가 근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80시간 때도 제대로 정산이 안 됐는데 이제 이 시스템은 그러면 언제 만들 것이냐는 논의도 필요하고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실제 근무 시간 정확히 반영하는 법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실제로 저희가 해봤는데 뭐 72시간으로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뭐 100시간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일단 법률 자체는 72시간으로 하지만 뭐 월급은 한시적으로 100만 원어치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의들만 교육 시간을 가져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전공의들의 일하는 시간만 줄여서 교육 시간을 확보시키면 공부가 되냐는 거지.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 교수님이 도제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환자를 보면서 같이 하는 그 과정 중에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이야기고 처음부터 그거를 계획을 했느냐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계획을 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환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계획할 수는 없잖아. 근데 교육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과연 그렇게 확보는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체 전문의를 무턱대고 뽑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요새 좀 병원을 좀 짓는 데가 많아져서 병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과에서 특정 영역을 수행하는 애들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교수님 한 명 밑에 전공의가 두세 명씩 붙어 다니면서 그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데가 이제 한 명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비인기과나 소송이 많이 되는 필수과 이런 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교수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이제 아침에 전공의들이 다 이제 보고하는 걸 정리를 해주고 이제 본인 일을 하러 가시거나 이제 외래에 가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좀 외래를 볼 수 있는 수준의 전공의와 일을 나눠서 했었는데 이젠 그게 없으니까 오로지 혼자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분도 점심 못 먹고 다음 외래나 다음 회의 쫓아 들어가셔야 되고 전공의도 이제 위에서 교수님이 그런 거에 묶여 있으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알아서 혼자 해야 되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교수님도 이제 일 다 끝났는데 시계 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저녁이 돼 있고 전공인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일만 계속 하고 하다가 퇴근 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 게 있고 이게 매일의 그런 항상 반복이거든요. 뭐 말씀해 주시니까는 또 이렇게 생각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어쨌건 배우려면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환경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저희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 전문의 수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근무 시간을 좀 줄이고 교육 시간을 꼭 정해서 이때는 하게 해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정립이 안 될 것 같고 병원 입장에서도 그럴 돈이 있었으면 진작 해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원 마련이나 인력 풀 충원을 할 방법을 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해 갔으면 하네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노조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근로시간 이야기를 하고 근로환경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전공의가 정말 얻고 싶은 거는 좋은 교육과 좋은 교육의 질을 받아서 전문의가 됐을 때 자기가 전문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로 들어와서 수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름 그쪽에 되게 전문적인 분들이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근로시간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근로시간 안에 얼마나 유의미한 교육시간이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뭐 독일에서 잠깐 뭐 이렇게 보고 왔는데 거기는 60시간이면 근무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배울 걸 다 배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련의 질을 높이고 나서 시간을 줄이든지 시간을 줄이고 나서 질을 높이든지 할 건데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수련 시간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안 하면 수련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 구조가 몇십 년이 고착이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파업을 하려면 법적으로는 노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조가 없었거든요. 행정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만든 거 그러니까 조금 잘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오고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기구로서 기능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총대를 메고 나왔어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뭐 환영할 만하지는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이래요. 근데 그런 부분 중에서 좀 잘못될 만한 영역들이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의 권리도 중요한데 같이 공부라는 게 혼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박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교수님이 중간 착취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 착취자라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일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단순히 착취만 하신 분들인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봐지는 현상들은 조금 경계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공의들은 지금 요번에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착취자에게 다시 속하는 거냐. 이게 애매한데요. 네. 중간 착취자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우리만 나와 있는 거가 맞냐라는 음.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속상해하고 교수님들 같이 안 해준다고 서운해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또 생각보다 꽤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접고 마음을 접고 이제 그냥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소문이 안 나죠. 왜냐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교수님도 이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봉급이 많지는 않으셔서 저희랑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엔 진짜로 이제 어떤 계급 질서를 이용해서 전공의를 정말 막 괴롭히시는 분들도 뭐 없진 않겠지만 네, 사람 사는 네.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쨌건 이 전공의 생활이라는 게 결국 교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 손해 볼 건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이미 다들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대면대면하게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우린 하나고 지금 전공이 커서 교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도 한때는 다 전공이었고 그때도 그분들은 윗분들 보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뭐 그분들도 그 생각했을 때가 분명히 뭐 네.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거를 끝낼 때가 됐다. 네. 언제까지 연차별로 직업별로 계급별로 나눠서 네. 서로 안 좋게 볼 거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들 마음에 응어리만 남고 해결되는 게 없어서 되게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저는 의료 체계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젊은 날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종합병원들,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건 이제 반증을 하자면은 젊은 의사들의 그 피땀으로 돌아갔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의 젊은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수나 아니면은 개원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봉직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의 청춘이 묻어 있는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억을 좀 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전공이라는 직장인도 아니고 교육인도 아닌 애매한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공의에 대한 자부심들. 내가 한때 전공의였다. 내가 우리나라 의료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전공의로서 한 보탬을 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공의의 자부심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해놓은 의료의 그 업적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선후배하고 후배와의 어떤 그 만남의 자리나 이런 것들은 전공의들에게 있는지 일에 바빠가지고 사람 만날 시간은 없는 건 아닌지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건 병원 일은 있고 그러면 일을 누군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 빼기도 사실 뭐 웬만큼 이게 올라가도 쉽지 않거든요. 교수님들도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는 계속 좀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 전공의 때는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학생들은 좀 방학 때라도 조금 그러니까 뭐 좀 흥미처럼 이렇게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를 좀 자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전공의들이 2020년에는 학생으로서 투쟁을 하고 지금은 전공의로서 투쟁을 하면서 그 연기 있을 때마다 이런 혼란과 이런 태풍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 좀 잘 정리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셨나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전공의들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을 1년 반을 쉬었으면 감이 좀 무뎌지거든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일단 그거부터 조금 다시 살려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시간이 줄어들면 어쨌건 스케줄표가 다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24시간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날 당직을 그러니까 아침에 근무하고 당직을 서면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뭔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거나 환자에 대해서 아니면 뭔가를 보고 싶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한 30분 정도 교수님하고 회진 잠깐 돌면은 정리가 될 걸 다음날 아침에 와서 1시간을 찾고 있어야 되는 그런 뭐 오히려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사실 또 하루 일을 근데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건 또 굉장한 거긴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평일에 쉬질 못해서 뭐 은행도 못 가고 막 집도 못 알아보고 병원도 저희가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적응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정확히 의도한 바대로 다 돌아갈 거냐. 응급 상황이라 그래서 막 아침에 회진 돌고 가라. 물론 너는 근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아예 안 들어주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누구는 낮에 근무하면은 이제 밤에 당직을 못 시키니까 너는 낮 근무만 쟤는 밤 근무만 그러면 동료 의사끼리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사태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좀 이게 사람 숫자나 분위기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생각해야 될 게 많긴 해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어떻게든 해왔지만 1년 반을 희생을 했는데 돌아가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또 계속적인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마무리를 좀 맺자면은 이제 바램이 교수님들에게나 아니면은 동료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나 의료진들에게도 좀 이렇게 전공의를 좀 대표해서 한번 좀 제가 뭐 전공의 일을 바램을 좀 한번 제가 전공의를 대표할 감량은 안 되고요. 아니 우리 채널에는 우리 채널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그러니까, 여쭤보는. 그냥 저는 이게 학교 폭력 당하면 마음에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요번이 그런 일종의 폭행 사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더 열받는 것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죠. 직역들끼리도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근데 사실 다 한 팀이고 결국 병원 굴리려면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더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더 좋은 의료 환경 만들려면 다 서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끼리가 적이 아니고 우리끼리가 막 뭘 못했고 그게 아니고 다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게 촉발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한번 가다듬을 때가 됐다. 우리끼리는 그래도 되게 속상하고 그랬지만은 우리끼리는 다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료들이고 같은 의사 집단이다라는 그런 동료 의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의식보다는 동료 의식을 가지고 시스템을 좀 잘 높여보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개인적인 또 바람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따로 생각해본 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일단락이 됐으니까 또 뭐 어쨌건 뭐 꿈이 있어서 시작한 일이니까 일단 요 길의 끝은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진로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생각하는 게 이제 MZ 세대들이 사실은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를 주도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MZ 세대로서 이제 좀 걱정이나 뭐 좀 사회 현상 보면서 그동안 이제 한 1년 반을 쉬셨으면서 본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왔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봤으며 그다음에 MZ에서 이런 것 내가 의사 전공의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군데도 뭐 다녀보시고 뭐 제가 이제 좀 어쨌건 사태 해결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안 보여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다니고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름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도 있고 좀 알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건 근데 이제 다 돌아다녀 보면은 뭐 틀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는 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MZ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근데 또 맞는 말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 저희가 어쨌건 뭘 하려면 누군가의 양해를 구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뭐 요새는 돈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음. 부분도 있지만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뭘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씩 양해를 해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다들 좋으신 분이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끼리 서로 감정 상해서 싸우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요. 둘이 손잡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 손 안 잡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금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느끼셨던 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은 다 있는데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이제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음. 저는 지금 사회 시대 정신이 이제 예. 무카력과 예. 알바, 그러니까 내일 아니고 어. 아무도 너한테 강요하지 않았다. 어. 근데 그런 걸로는 사실 사회가 예. 더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배려해주고 그런 과정이 좀 동반될 때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게 각자도생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인생은 혼자 사는 거긴 한데 네. 그 각자 도생이라는 게 이제 각자 살아가는데 어쨌건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면은 뭐 무인도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누군가가 다 협력을 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그냥 각자 도생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이진 않지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사회에 좀 뿌릴수록 가치를 더할수록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시고 이제 전공의 생활 이제 하셔가지고 마치실 때쯤 되면은 사회에서 또 리더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실 것 같은데 지금의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좀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곳에서 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각자 도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뭉쳐야 됩니다. 이 사회는 혼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더가 멱살을 잡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각자의 필요를 알고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나만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옳지 않느냐 하면서 맞춰가는 작업들을 해주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각자 도생 얘기 드리는 게 요즘에는 이제 나를 따르라는 많아요. 나를 따라서 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긴 한데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너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들이 좀 어쨌든 엘리트니까 많이 나와서 좀 리더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전공의 입장에서는 맨날 바빠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돌아가시면 또 다시 일에 묻혀가지고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될까 하는 좀 걱정도 있어요. 아, 그쵸. 좀 돌이켜보면은 뭐, 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만큼은 기여를 하고, 그러면 또 그만큼 좋아지겠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1년 반이 의사분들에게는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예, 그래도 누군가는 각성을 하고 어떤 조직에선가는 누구는 꿈틀대고 있다라고 좀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우리 이태수 선생님, 사직 전공의 이태수 선생님과 같이 이번 가운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 입장에서 또 전공의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조금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좀 그리고 여러분과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의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전공의 본인은 또 이런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 가운 혁명의 본인인 당사자들과 이야기는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은 마치 주동자처럼
잡혀갈 것 같이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목을 받고 견제를 받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사태가 끝나고 이렇게 전공의분하고 같이 가까운 혁명 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오늘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써주신 저희 도리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청년 사직 전공의 이태수 선생님하고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혁명 콘서트 이후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또 이런 대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